네. 안녕하세요, 주파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현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파수 전담 MC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곁에는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인연이 참 놀랍긴 한데 전종수 작가님 그리고 이광현 작가님 계십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기청소년 삶의 자립을 돕는 유스트로 전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쉼터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또 거리에서 또 청소년 부모를 돕는 활동가로서 또 1년을 보냈고 약 15년간 거리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출 좀 해본 이광현의 저자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8살 때부터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쉼터, 집, 거리를 오가면서 18살 때까지 생존 활동을 했고요. 18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군대, 일, 대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게 지금 책도 놀랍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삶의 경험이 많이 녹아져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혼을 계기로 안정을 얻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좀 질문해 볼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 받자마자 맨 처음에 좀 들었던 생각은 최근에 전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만화책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권 중에서 이광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노을이지는 모습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이 표지의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부르셔서 집에 들어가고 저 혼자 놀이터에 남았는데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질 때의 그런 우울감과 외로움을 담은 색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초등학교 8살 이때부터 느꼈던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리고 또 더운 날 나오지도 않고 추운 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한데 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가춤을 좀 해보신 게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험 같은데 맨 첫 번째 이제 가출에 대한 어떤 계기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처음 가출의 계기는 아빠의 폭력을 피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8살 이전부터 그러니까 제 생애 첫 기억부터 아빠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했지만 비로소 한 8살 때쯤에 스스로 혼자 나올 만한 힘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전에도 8살 이전에도 그러면 맞으셨던 거예요? 네, 쭉 폭력은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책에서 보니까 형 그리고 동생 이렇게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형도 그렇게 맞았어요? 형은 장남이었고 여동생은 이제 여자인 관계로 이제 가운데인 둘째인 제가 폭력을 좀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형은 안 맞았던 이유가 형은 이제 맞긴 맞았는데 적당히.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부모의 시각과 자녀의 시각은 좀 다른데 이제 부모가 어떠한 폭력이나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 자녀의 의지나 아니면 혹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르게 저는 아직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라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잘 되라고 때리는구나가 아닌 어떤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 좋았던 기억은 있으세요? 좋았던 기억은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날? 네, 그 날만큼 좋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전 종선님께서도
보통 이제 가출하는 청소년들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8살 이전부터 이렇게 가출하는 또 9살 이렇게 가출을 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이렇게 많나요? 사실 그렇게 극히 드물고요. 네. 사실 이렇게 8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거리로 나올 힘이 생겼다고 했던 것만큼 사실 가출이라는 걸 해보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사실 그 너무 이른 나이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청소년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느낌적으로 가출은 뭔가 불량, 나쁜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야기를 책을 먼저 보니까 생존하려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막막함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름 가출을 4학년 때 한번 해봤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저는 가출이 아니고 제가 가출하면 아무도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삐져서 나왔는데 내가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왔는데 그때 장마철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비를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집은 아무도 모르고 저는 가출을 하는데 사실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으로 갔었거든요. 아, 네, 혹시나 무슨 생존을 위해서 나온 건 다르지만 일단 행복했습니다. 정말 심한 폭력을 경험했었기에 제가 책에서 이제 쓰다시피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잘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발은 이미 터질 대로 터지고 정말 외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있는 집보다 행복하다, 안락하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출은 저를 위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락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엄마는 어때? 엄마랑 헤어진다는 건 좀 저 힘들죠. 힘든데 당시에 집안에서는 제가 문제아기 때문에 우리 집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라는 이런 발언들을 자주 들어왔던 터라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우리 가정은 원래대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엄마가 폭력을 말리면 엄마 또한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됐던 것 같아요. 집안의 골칫거리가 밖에 나왔으니 지금 가족들은 내가 있을 때보단 행복할 거야 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또 궁금한 게 사실은 먹거리가 그리고 잠잘 네. 거잖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맨 처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가출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맨 처음에 가는 곳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나오면 갈 데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연구 통계나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또는 어떤 보호시설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첫 번째는 친구 집. 그리고 친구 집에 가다가 또 이제 하루 이틀 또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4시간 무인 카페, 찜질방. 네, 찜질방, PC방, 네, 그리고 점점 더 가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아파트 옥상, 이게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지만 사실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거기에도 CCTV가 있고 부담스럽고 갈 곳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나머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가지고 나왔어요? 돈을 이제 몇 번 이제 그 이후로는 깨닫고 나서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몰래 없을 때 들어갔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일단 한번 잡히면 정말 아작이는. 네, 말 그대로 정말 집안이 한번 엎어질 정도로 크게 혼이 나다가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가 저금하시는 그 저금통에 500원짜리만 골라가지고 저금통? 네. 근데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불량식품이 학교 앞에서 하나에 100원 정도에 팔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갖고 나온 500원짜리 동전 아껴가지고 불량식품 사 먹고 그걸로 끼니를 네, 때우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량식품을 먹으러 가면 문구사들 뭐 이렇게 동네 분들은 혹시나 아는 분은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그 몰골을 보면은 혹시 저를 알아볼까 하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두려운 것은 언제 다시 잡힐지 모른다는, 그리고 또 이 생활이 무한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9살 정도의 생각으로는 되게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했고 아무 싶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때우는 것도 행복할 정도니까 폭력 정도가 전 상상이 좀 잘 사실은 안 되고. 그 폭력의 정도를 좀 설명드리자면 책에는 이제 아이들이 읽을 거기 때문에 자세히 담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체벌이 끝나고 저희 방에 들어갔는데 딴 사람이 저희 방 거울을 보니까 딴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혀 제 형체가 남아 있지 않은 얼굴에. 본인 얼굴이 네. 너무 붓고 다 피나고 다 찢어져 있으니까 처음에 이게 누구지? 라고 했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일주일을 굶었을 때에도 만약 제 삼촌이 저희 집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날도 죽을 수 있었던,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오랫동안 곡기를 끊으면 물 한 잔만 마셔도 다 토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고, 일부러 막 갖가지 매들을 좀 만드셨어요. 바로 한 대만 맞아도 살갗이 찢어질 수 있게끔 뭐 철사를 엮어서 좀 만드셨다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벌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처음에는 한 몇 시간? 반나절 정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니까 하루 내내, 그러다가 이틀, 3일까지 또 살기 위해서는 벌을 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좀 처해 있었고요. 근데 유난히 좀 튼튼하게 태어나서 기절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원망스러웠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책에도 그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너무 튼튼해가지고. 네, 교통사고가 나도 별로 크게 안 다치더라고요. 네. 그 점은 오히려 감사하다. 네. 나중에 뭔가 더 큰 일을 더 할 일이 생길까 봐. 네, 내구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근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도구를 만들 정도까지 생각하셨어요? 이게 폭력의 위험성 중에 하나인데요. 가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정도의 가해를 가하고 있는지 가해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버티니까 더. 네, 버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해를 하는 사람도 내가 처음에 한 대를 때렸을 때 이 아이가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한 대로 멈추겠지만, 어쨌든 저도 계속 성장을 하고 또 고통에 대한 면역도 강해지기 때문에 가해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심한 가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폭력이 얼마나 좀 무시무시한 힘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 아무도 아버지 곁에 아버지의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또 볼 수 있고. 네. 그럼 이후에 생각해 보면은 네, 맞습니다. 혹시나 할아버지는 본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또한 아버지에게 이제 폭력을. 심한 폭력을 행사하셨고, 저희 큰 고모 같은 경우에는 지 20년 넘게 정신병원에 계실 정도로 심한 폭행을 좀 당하신 걸로 알고,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혹시 지금 이거는 폭력이 대물림 이렇게 볼 수 있는 학습이 되어서 계속. 보통 그 폭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좀 내재돼 있다가 다시 또 되물려지는 어떤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본인은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당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폭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나타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다시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사회에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본기에 폭력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만약 혹시나 이제 선생님께서도 만약에 그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냥 따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반항하셨어요 혹시 아버지가 말하면은 더 벌을 많이 받는. 제가 정말 제 안에서 어떤 용기가 솟구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9살 때 이제 한참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야, 아버지가 너 좀만 이러고 있어 봐라 내가 곧 죽여줄게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무슨 용기가 튀쳐나왔는지 근데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네. 아이들이 뭐 말을 안 들을 게 많진 않거든요. 게임 많이 했나? 뭐 이런 건가? 보통 제가 방황할 거리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네. 그냥 보통의 아이처럼 엄청 개구졌고요. 아, 키우셨어요. 네, 엄청 좀 네, 어딜 가든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통제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항상 점잖은 아이의 모습을 꿈꾸지만 저는 어딜 가서든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막 장난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버지 댁을 이제 방문해서 나에게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너가 형보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꼴 보기가 싫었다. 미안하다. 장남이 더 잘 되는데. 네. 라고 하셨고 솔직하게 편애를 하셨음을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닮아서 너무나 싫었다. 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을 닮아서. 네. 뭔가 아버지가 제가 좀 미술에 재능이 있었던 까닭도 아버지께서 미술을 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는 항상 애정과 이런 인정 욕구를 그림으로써 이제 풀어내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형은 잘했어요. 형은 뭐. 그러니까 약간 좀 취급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일화를 예로 들자면 어느 날 그 형이 학교에서 상을 하나 받아오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 라는 이런 부푼 마음으로 교내에 있는 모든 이제 대회에 나가서 상을 12개를 받아왔어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 근데 돌아오시는 말씀이 너 학교 선생님 협박해서 상 받아왔냐? 였고 제가 표정이 굳어지니까 이제 폭력을 행사하시려고 너 거실로 나와 새끼야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 사랑받기도 인정받기도 좀 글렀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더 칭찬을 더 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으면 그건 막 가정이지만 그죠? 그 잠재력은 되게 많은데 그 형으로 인해서 또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도 있었죠. 근데 형은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엄청 까불이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도 쉽게 까불곤 했는데 형은 정말 그럴 때마다 별로 신경 안 쓰인다는 듯이 잘 어린 동생과 잘 어울려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원래 까부는 게 원래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뭐 노는 게 원래 정상이고 근데 형도 제가 볼 때는 형도 동생이 맞는 거로 인해서 혹시나 어때? 형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나요? 보통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결과 이게 맞는 사람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형이 벌을 서고 있으면 내가 대신 서겠다라는 적이 많았을 정도로 누군가의 폭력을 지켜본다는 건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도 힘들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힘들었겠죠. 네.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같은 동생도 그쵸.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상대가 돼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8세부터 18세까지 거리에서. 근데 지금 책을 보면은 거기에 또 쉼터에 가시기도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자퇴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쉼터는 몇 살 때쯤?
처음 쉼터에 간 건 11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동 쉼터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딱 이게 제가 아빠의 폭력 수위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이 되니까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하셨는지 몰라도 어떻게 허락을 받으셨고 따라서 입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네. 네,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그래요. 그렇지 않고요. 네. 과거에 아마 지금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마 청소년 쉼터가 아니고 아마 피해학대 아동 쉼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고 가해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입소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말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처음 만났던 건 그 이후에 몇 살 때세요? 14살 때 14살 만났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14살 중학생인데 강남 한복판에 삼선 슬리퍼 한쪽만 신고 맨발 한쪽은 맨발, 머리는 듬성듬성 가위로 이렇게 뜯겨져 있는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며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선생님 기관에 네네네. 그때도 왔을 때 살려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뭐 살려달라고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제 머리카락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갑자기 그 방에 가둬놓고 뚜르고 패면서 주방 가위로 머리를 사정없이 좀 잘라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대로 있다가 더 맞을 것 같아서 빨리 몸을 피신했고 처음에는 경찰서를 먼저 갔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당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신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이렇게 도움을 못 받았고 다음으로 이제 엄마한테 연락을 드려서 나 지금 나온 상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고 쉼터의 존재를 또 그때 알게 돼서 그 길로 같이 엄마 손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폭력이 이제 있으면 소리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 네. 거의 근 20년에 가깝게 이렇게 매일 밤마다 비명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딱히 신고하지 않은. 주변. 네. 그럼 그랬던 것 어머니는 같아요. 동네에서 관계는 네. 있으셨어요? 아니면 관계도 없으셨나요?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가족들의 관계를 감시했었어요. 그냥 하물며 그냥 친척집을 가는 것조차도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 가장 많이 맞은 원인 중 하나가 아버지를 흑백 선전한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욕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철저한 통제에 따라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 특별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이웃들도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어떠세요? 이게 저도 이웃에서 이런 거를 이제 신고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복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래서 혹시나 현장에서 보실 때는 이게 어떤 부분이 조금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어떤 그 부모의 훈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체벌이나 폭력이라는 개념보다는 훈육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 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것이 폭력이구나라는 것들이 인지가 되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어 왔지만, 사실은 신고를 해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신고의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만 보태자면 이런 딜레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기 직전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이제 받아서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접근할 권한은 없었지만 늘 접근해서 폭력을 행사하셨고, 그걸 딱히 막을 만한 어떠한 물리적인 방어막이 없었고,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온 벌금은 또 어머니가 부담해야 하는 이런
딜레마가 또 있었죠. 경찰들이 이렇게 보호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경찰분들께 당시에 경찰분들의 한계는 아버지께서 술이 깰 때까지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 정도였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사실은 알코올 중독 네,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죠. 그리고 일은 안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분인데 그 이제 그 주변에 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폭력은 막고 크는 거 이런 잘못된 관점, 그다음에 술이 문제냐 사회 문제냐 술이 문제지 뭐 이런 관점 때문에 가족이 또 더 피해를 경우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살 시도 뭐 이런 얘기가 또 예, 맞습니다. 하다 안 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지금 다 믿기지가 네. 않아요. 그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많은 가정들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 자아의 첫 기억부터 이혼이 있기 전까지 제 인생의 평생 목표는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제가 죽는 것. 제가 죽어서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이 있기 전까지의 제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뭐 레이스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너무 희망도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겁쟁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는 겁이 많아서 못 죽는 거야 라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보다는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더 대단한 거니까요. 네. 물론 터닝 포인트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표정 자체 그리고 첫 인상이 전혀 책과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첫 했을 때. 다행인 것 같아요. 피부도 광이 흐르고 네. 그리고 머리가 찝힌 흔적이 거의 없고 지금 보면은 좀 팬사인회 느낌 나고 뭐 팬클럽 느낌 나기도 하고 혹시나 그런 시도는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생각에서 멈추는 정말 시도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가출하면 이제 밤이 참 길거든요. 많이 이럴 것 같아요. 항상 옥상에 올라가서 아파트 바닥, 시멘트 바닥을 정말 하염없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간에 아슬아슬 서서 운이 안 좋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매달려 있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겁이 많은 또 타입으로 태어나서 몸은 건강하고 웬만하면 그다음 무슨 삶에 대한 미련이 이렇게 많은지 꼭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스스로를 살리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이게 스토리가 너무 반전이 되긴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고 관점이 상당히 좋은 분인데 그런 주변에서 둘레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친구들은 어땠어요? 친구들 동네 친구 아니면 학교 친구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저에게 지금까지도 고난을 함께 해준 친구가 한 명 남아 있는데요. 20년 전에 이제 9살 때 초등학교 교실에서 만나서 둘 다 이제 공책에 낙서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네. 낙서로 친해져서 가출도 함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좀 경험한 친구고 그 친구는 이제 방관 부모 거의 뭐 유기되다시피 그냥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근데 뭐 잘못하면 이제 부모가 찾아와서 그 친구를 폭행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저도 참 동반 가출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지금 연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출은 같이 해서 그럼 이렇게 계속 같이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같이 한 건 아니죠. 그 연락이 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그 나랑 소통되는 사람 2명, 3명만 있어도 사실은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다고. 한 명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그러면 가출은 거기서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는 다행히도 이제
16살 때쯤에 부모님이랑 잘 이제 원만한 소통 후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이 불만이었습니다. 또 그쪽 부모님께서는 그래 그럼 나도 내 행동을 고쳐볼게 하셔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정상적인 또 생활로 잘 돌아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같이 동문가출해서 쉼터에 입소하게 됐는데 둘이 같이. 네. 그 친구 부모님께서 자꾸 찾아오시더라고요, 쉼터로. 우리 아들 잘 있나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쉼터 선생님께서 잘 이런 대화의 조율을 잘 해주셨고, 상담 같은 네, 덕분에 이제 양 반향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서로에게 원하는 점들이 원활히 이제 소통이 돼서 잘 가정으로 복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 복귀에서 안정되게 다시 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나요? 어때요? 뭐 없진 않긴 합니다만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그 가출의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집에 가도 나를 가해한 어떤 부모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다라고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그래도 부모님이 용서를 구해서 사과를 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변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돌아갈 생각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코 변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다시 나오게 돼요. 사실은 이제 부모가 가정을 건강하게 쉼터에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변화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데 개입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굉장히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또 길어지다면서 각자 부모는 부모의 삶, 청소년은 또 청소년의 삶을 살다 보면 각자 삶의 어떤 이유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자신의 삶의 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이제 상관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관심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결국 쉼터나 이런 곳에서도 부모님과 연락하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워. 그리고 연락이 돼도 서로 이제 각자 인생일 때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모가 변하지 않고 환경이 안 변했는데 아이를 단기 쉼터에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자체는 다시 생명의 위협에 가는 그런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당시에 어떻게 느꼈냐면 네. 그 상황을 제 꽁치 통조림이 있다면 그 꽁치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꽁치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쉼터는 그냥 캔의 유통기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이 끝나면 저는 다시 캔 밖으로 버려져야 하는, 다시 몸이 상해야 되는 이런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 이게 지금 이런 게 사실은 그 쉼터에서는 또 성과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할 때 이제 아이가 출소를 하거나 집으로 가야지 또 존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다시 위험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노출되는 거고 부모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아이가 가정을 가는 건 다시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아마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가출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부모의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가출이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 수준에서의 가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률적으로도 사실은 가출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든요. 네. 그 가출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진 계기가 21년도 3월에 가정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법률 정의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정의가 없었을 당시에는 가출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기준에서의 어떤 기대 수준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고 비행과 편견,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분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사회에는 만연해 있었고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그 상황이 변하지 않거나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다시 더 심각한 수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반복됐다는 거죠. 어떠세요? 지금 뉴스도 이렇게 네. 활동하시면서
쉼터를 봤을 때 좀 우리나라가 쉼터의 방식이 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우선 정문 상담인이 한 분씩은 배치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쪽이지 않나요? 지금은 청소년 상담사를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청소년 상담사뿐만 아니라 쉼터에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 상담학,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다 종사자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은 다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 역량이라든지 어떤 사례를 많이 경험한 어떤 그 경험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어떤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예, 그런 만족도의 어떤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대상에 대한 이해가 더 이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런 쉼터를 이용하는 그 대상이란 위기 청소년들인데 그 위기 청소년들은 이제 많은 위기가 중첩되었기 때문에 저마다 힘든 모습으로 이제 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그 청소년들을 대하게 된다면 2차 가해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너 참말 안 듣는다 이런 사소한 말 하나까지도 상담사님이 사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내 몸을 피신해서 왔는데 정말 세상 어디를 가든 간에 나를 이해해 줄 만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어딜 가든 이루어지질 않는구나 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사소한 말 하나도요. 그래서 정확한 대상의 이해가 있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힘든 이 14살의 이광현이 관장님 앞에 왔으면 네.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든지 넌 왜 그래?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모습보다는 그래 우리 광현이 놀고 싶었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더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직업인이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이 아이의 힘듦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공감이 없고 공감이 없다 보면 배려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애정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으로도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말 평생 먹고 자기만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단순히 먹고 자고 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인정, 공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직업에는 인애가 있어야죠.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상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또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면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직원의 심사위원으로 뽑아야 될 겁니다. 직원의 태도나 소명 이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아마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냥 직업인으로서 누굴 만났던 경험이 분명히 불편함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이 지금 그 눈빛으로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 두 분 아마 신뢰가 어떤 돈독한 계기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아마 신뢰가 없으면 또 이렇게 오랜 관계도 어려울 거고 아마 변화도 어려울 건데 두 분이 맨 처음 만난 것은 14살 때 이제 봤을 때고 그 다음에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 뵙고 어떻게 또 관계를 하셨는지. 사실 이제 신뢰 이전에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 또 이해를 하려면 어느 한 계기가 있어야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를 통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대화를 나눌 텐데 아무리 상담하는 상담자와 청소년인 내담자가 만났다 하더라도 단번에 이 신뢰관계가 생기지는 않을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은 청소년이 이제 그 쉼터에 오게 되면 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이 살아왔던 삶과 환경이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다 그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청소년 쉼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아야 되고 태도나 그런 기술도 연구해야 되고. 선생님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가출해본 경험 있으세요 혹시? 저는 서두에도 썼지만 가출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출을 한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가능할 수 있겠죠. 꼭 가출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 뼈저리게 어떤 그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출에 대한 어떤 그 삶에 대한 배경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동정, 공감, 연민 이런 이제 단어를 좀 차이가 뭘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영어로는 그냥 컴패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컴패션. 그러니까 함께 열정을 다해서 이 사람의 삶을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워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제 그 어쨌든 청소년기를 우여곡절 되게 많았잖아요. 네. 트라우마가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사실 잊기 되게 어려운 장면인데 네.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지.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준의 이런 단계에 와 있고요. 어떤 얘기를 좀 훈련이나 극복 상담? 어떤 네, 이거는 반복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제 상처를 직시하는가에 또 중요한. 네,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 위기 상황이 끝나니까 벌써 18살이더라고요. 2년 뒤면 이제 성인이고 당연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제 사회인에 도달하기까지 겨우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져서 급해진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우울과 불안 또 내가 끊임없이 겪고 있는 이런 PTSD 그리고 플래시백 형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계속 저를 알아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를 고생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를 알아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냥 그 부모의 언어가 또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 답습되듯이 저도 학습된 거예요. 아빠의 그 언어와 행동이 말이죠. 그럼 스스로한테 한 번도 너그러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수 한 번만 해도 어우 너 같은 놈은 땡땡땡 XXX 라면서 스스로 이제 자책하기 바빴었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자책하고 비판하니까 끝이 없었는데 그래 광현아 고생했어. 살아남는 일하고 수고했어.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저에게 해주니까 어느 순간 그러한 증상들이 조금씩 아물더라고요. 마치 연고를 발라주는 것처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속에서도 최대한의 감사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극복에 도움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극복에 도움 됐던 계기가 누구예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계기는 네. 제가 11살 때 만난 첫 상담 선생님 덕분이었는데요. 첫 여친 줄 알았어요. 저에게는 첫 여자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11살 때는 예. 딱 처음 상담소에 갔는데 너무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단 한 번도 어딜 가든 간에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엄마한테도 못 받았던 그런 예, 엄마와도 정서적인 이런 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때까지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애정이란 무엇이지? 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의문이었는데 처음으로 웃어주시면서 오는 길 힘들진 않았어?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상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제가 단 한마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기분을 물어보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내 기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다 있네.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첫 입을 떼기 시작했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사실 확인을 하셨고 사실이라는 걸 이제 아신 다음부터는 실내 상담이 아니라 외부 상담으로 변경을 하셔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것들 정말 평범하게 카페를 가보는 거, 영화관을 한번 가보는 거, 그리고 정말 크게 통 크게 자비를 들이셔서 막 영어 캠프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한 번의 경험이 지금 제가 29살이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서 정말 살아 움직일 정도로 크나큰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께 항상 늘 생각하기를 이분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정말 질 좋은 상담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이요? 지금 기분은 사실 떨립니다. 아, 네, 그래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 또, 저는 네, 그거에 오히려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청소년 네. 복지론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많이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한 챕터를 네. 지금 잠깐 두 분만 만나도 사실은 엄청나게 현장감 있고 현장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방이고 저도 지금 많이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전혀 떨리는 거 보이지 않고 왠지 어딘가 더 잘 될 것 같아 계속. 왜냐면 얼굴에 긍정이 자꾸 묻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둠이 안 보이고 그 피부도 탱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보톡스 아니죠. 아닙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딱 봤을 때 그 외모는 뭐 강남 한복판에 삼성 슬리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을 또 보셨어요? 처음에 14살 때 만났을 때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네, 굉장히 왜소했고 귀여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보다는 체격이 더 좋았고 힘도 넘쳐나고 점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네, 거꾸로 됐죠. 지금 동료가 되고 있어요. 동료가. 그때 네. 진짜 풍채가 엄청 좋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까불이 성격이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별명이 킹 고블린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네. 맨날 고블린의 수장이다, 킹 고블린 이러면서 까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명 한 10개는 네.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다 받아주는 그런 그때 대표님은 밖에서 처음 만난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내 그- 아빠가 저랬더라면 그런 심상이 투과될 정도로 참 장난도 잘 받아주시고 네. 부드러우신 거예요. 또 힘든 일이잖아요. 어쨌든 힘든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힘든 일입니다. 네. 근데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또 아이들 잘 웃음으로 잘 받아주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계속 자라온 모습을 좀 봐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랑은 좀 흐른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좋은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을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에게 아마 그 기운이나 영향력이 잘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을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이 아주 특별한 기술이나 아주 어려운 이론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만남 과정에서도 뭔가 평범한 일상에서의 어떤 그 따뜻한 환대, 네. 뭔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미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15년의 그 상담 중에 청소년을 만나는 과정 중에 한 10년은 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거리에서 아까 카페에도 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청소년 상담이 되게 구조화된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비구조화된 상담 영역에서의 어떤 첫 만남이 그렇죠. 카페와 아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경험한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어떤 새싹이 막 돋아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주게 만들어주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거리에서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상담을 해보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같이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저희가 뭉쳐서 팀 이름이 유스트로인데 빨대를 예. 청소해 꽂았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 설명해 유스. 예, 둘이 네. 이제 둘이 만나서 네. 일은 해야겠고 네. 명칭이 필요한데 네. 한참 그 고민을 하면서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두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빨대가 보이고 네. 그 빨대로 제가 음료수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빨대는 음료와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그래, 세상에 아직 자신의 이런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청소년과 세상을 좀 이어주는 대변자 역할, 그러니까 즉 매개가 되어보자 해서 유스를 상징하는, 아니 청년을 상징하는 이 유스와 스트로우를 합성한 건데 스가 두 번이면 좀 전문 용어로 짜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유스트로우라고 아, 이제 유스트로우. 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빨대 꽂아가지고 청소년이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청소년들 빨아먹는 흡혈기. 흡혈하는 재능이 없어서. 예. 어쨌든 연결자.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그래서 청소년기를 그렇게 지나고 청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검정고시도 보시고 네 또 맞습니다. 대학도 가시고 군대도 또 가시고 네, 그 뒤로는 사실은 걱정될 게 좀 덜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 문제도 정리가 되고 어떠셨어요? 유일한 걱정이 있다면 본질을 잃지 않는 거가 유일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어도 네. 살면서 많이 변질된 어른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될 일들도 그르치는 경우도 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청소년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제 환경이 어떻게 됐던 간에 초점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서로 그런 걸 또 많이 또 비판도 해주셔야 되고 초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네.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서로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한 꼭지로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14살 때 14년, 15년 전에 만난 건 처음이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희미해져 가면서 사실은 청소년은 청소년의 삶에 대한 무대로 각자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8년간 서로 이렇게 매체 연락만 하고 사실은 만남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그 어떤 꾸준한 연락한 이후에 각자의 삶에 대한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하다가 사실 저희가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응원을 하면서 만난 계기가 벌써 이제 1년 전에 이제 만난 거거든요. 네. 1년 전에 뒤늦은 군대 그 전역하기 한 달 전에 면회에 제가 찾아가서 정말요? 예, 제가 부대에 찾아가서 빨대를 제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제가 사랑은 흐른다 그랬는데 네. 그 사랑에 대한 흐름을 어떤 한 사람부터 받았던 부분들을 아마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사랑을 주셨던 분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랑받았던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나도 사랑을 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군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가서 했을 때 저와 같은 꿈을 꿔보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러면 위기의 어떤 청소년, 가정 밖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삶의 자립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꿈꿔보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딱 그전에는 면회 안 하신 거예요? 제 빨대가 그때 딱 돼가지고 이게 제대한다. 제가 어머니도 면회를 못 오게 막았던 이유가
제 그 랜덤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열악한 곳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동기들 부모님이 올 때마다 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살았던 네. 것보다는 군대가 제일 좋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셔서 슬퍼하실까봐, 누군가가 와서 슬퍼할까봐. 어, 저는 나름 또 괜찮은데. 엄청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야 뭐, 군생활 쉬웠죠. 예, 이게 오히려 북한기를 다 겪고 이게 산에서 구덩이 파고 자는 거랑 네. 막 행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막 중대장님이 뼈 묻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요 하면서 도망쳐 나왔죠. 네. 그러니까 군생활에서도 왜냐면은 정말 아웃사이드로 살아온 경험이 네. 사실은 진짜 어려움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근데 밥주고 늘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특히나 이제 군대는 인간이 가장 인간성을 잘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원에게 평가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고여진 체계 속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통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겉으로는 웃고라도 있는데 네. 이제 군대는 다르니까 정말 안 웃으면 안 웃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이 딱 그렇게 해서 의견을 맞추셔서 뉴스스로. 네. 그러면 그 뉴스스로에 하는 일을 조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네. 제 경험으로는 이제 어쨌든 사회 제도 아래서의 그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를 해왔는데 네. 흔히 이제 사회에서 주는 서비스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 지원이라는 표현들을 네.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시적 지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이 곧 삶의 어떤 자립으로 이어지는 건 그렇죠.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고 사실은 우리 이광현 저자하고도 같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제가 뭔가 이런 사회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삶의 자립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다른 청소년이 또 있었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동안 15년을 만났던 청소년들 중에서 대부분 사실 다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 10년 이상 만났던 친구들이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청년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런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여전히 삶의 자립의 그 모습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더라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삶의 자립을 돕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 그런데 이제 흔히 사회에서는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서비스,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해왔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무엇이냐면 이제 시작인데요.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뭘 어떻게 자립을 하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 생태계나 사회 어떤 제도 안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립을 꿈꾸는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출발을 저희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책으로 엮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앞으로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면서 이런 꿈, 이런 삶의 자립을 목표로 살아가는 대상 청소년 친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그리고 사회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희 유스트로를 통해서 좀 더 알리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잘 돼가지고 빨리 나올 거죠. 네, 청소년들 말고 조금 그런 지원이 아니어도 정말로 왜냐면 이건 사실은 또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미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만날 때 롯데리아 같은 곳 있잖아요. 아, 예. 저는 그걸 이제 프로포즈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롯데리아 일하는 사람들을 다 워커로 다 채용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24시간으로 오픈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우리가 워커라고 말하지 말고 다 패티고고 하는데 거기서 쉬고 있을 때
거기서 프로그램하면 어떨까? 그냥 잘 지냈는지 또 여기 뭐 하는데 오면 어떨까? 이 프로포즈를 롯데를 낸 적이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꼭 쉼터 이렇게 나긴 할 것이 아니라 와서 우연찮게 아까 뭐 청소하다가도 만난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들, 청소년 캠페인이나 한번 가볼래? 그런 뭔가 장치가 있거나 어떤 정보가 있으면 우연치 않은 계기에 좋은 청소년들이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제도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들으신 분들도 지금 이제 놀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질문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시면은 그 이야기들을 같이 또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나 들어보시면서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혹시나 질문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뭐 건강하게 잘 성장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좋고 짧게 해주시면은 그 이야기 듣고 또 감사해 볼 겁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저요. 네. 혹시 그 가출하셨을 때 네. 조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느낌일 텐데 네. 정말 뭔가 자살해 보려고 하거나 그런 적도 있나요? 네. 아까 있었죠. 네. 그 아까 뭐 자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에 자주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차도에만 이렇게 차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죽음이 되면 안 되니까. 또 아파트 옥상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때는 집값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소문했어요. 그 집값 떨어질까 봐. 어차피 내 집 밑에서 내가 떨어져 죽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그 어설픈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 생각이 많아서 아까 그런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겁은 할 수 있는 겁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겁쟁이여가지고. 생각이 많이 못 죽어. 이렇게 차를 하면 또 누가 죽고 그 호수에 빠지면 죽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생이 사실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살아보면 사라지는 것도 있는데 주변에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네.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어두운 것만 있으면 사실 빛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상원 선생님 또는 친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빛을 조금 구멍구멍 보여줘서 이렇게 피부도 환해지고 사실 저희가 자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그 자살이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이렇게 살기 싫다가 이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멘트 바닥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기 싫다라고 로딩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죽어도 따뜻한 데서 죽는 거 그렇죠. 너무 양지 바른 곳에. 그런데요. 따뜻한 곳 좋고 그 사람을 좀 만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는 환경에 좀 노출되거나 네, 관에도 보일러 틀어놓고. 그렇죠. 초대가 되거나 좋네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일 연세가 85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유형이 그 화장은 싫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뜨겁대. 말씀을 들으니까 그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기 소명을 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분들이 있는데 아직 못 만난 것이 있는데 선생님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로 저는 살아내신 게 너무 고마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마 저는 지금 하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이런 날씨에 아파트 베란다에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런 자체가 선생님 강의를 좀 하시거나 상담하시거나 할 때 누군가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도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잘 사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빛이 좋아지고 있어요. 잘생기셨어요. 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이걸 물어봐요. 기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잘생겼대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잘은 생겼죠. 예. 너무 닮았어요. 네? 이거 좋네 분위기. 좋습니다. 선생님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한 번 쉬고 네.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적어놨는데요. 우선은 제가 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이런 사회현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청소년보다는 부모의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모에 대한 치료나 혹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거나 혹은 이러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면은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수동적인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말을 하거나 내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훈련들을 전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조금 집에 좀 멀어지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독립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조금씩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소년 기관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게 하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들을 말하게 하려면 최소한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혹시 기관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기관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먹을 걸 제공해 준다거나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새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혹시 누구한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표정 좋았는데 지금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세 가지 제가 네. 저인가요? 제가 네. 두 분을 같이 들었는데 네. 부모들이 그런 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나 상담받을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필요하던데 혹시나 그런 게 지금 제도에서 시도되고 있는지. 사실 부모 교육 상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설 단체든지 다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부모가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떤 계기가 있거나 절박하지 않은 이상 부모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사회 현상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어떤 기관이나 시설 단체에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사실은 이제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뒤에 있을지. 예, 굉장히 이 첫 대면이 너무 어렵고 이렇게 뭔가 상담하는 데 있어서 딱딱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꺼내는 게 아까 트라우마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첫 대면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이 신뢰와 어떤 이해의 따뜻함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이 올 때는 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삶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환경, 그 다음에 거리에서 가출 생활하는 그 모든 어떤 감정들까지 다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그 어떤 계기가 단번에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시간들이, 인내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서로가.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그 청소년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청소년을 알아야 되고 청소년도 우리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교류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현장에서 안타까운 느낌은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렵게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청소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상으로는 9세부터 24세예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23살만 되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는 느낌으로 살아요. 특히 위기 영역의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왜 그럴까? 결국 거기에는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이 지원에 대한 중단이 사실은 서비스 중단이지 인간관계나 관계의 어떤 종결이 아닌데 서비스 지원의 종결이 인간관계까지 다 종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들과의 어떤 관계가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계속 만나고 있는 그 과정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소통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낼 때 이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삶의 자립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더 다가가고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은 사실은 보여주는 성과가 분명히 필요할 수 있고 자격 요건 이런 거 따지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형식적인 어떤 절차 때문에 또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농부의 마음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와 농부. 네. 만약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네. 그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서비스의 기간, 공간, 시간 이런 거는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상에게 한마디 함으로써 그 대상의 마음밭에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열매가 맺겠죠. 언젠가는. 근데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서 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에게는 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늘. 그러면 그 언제 씨앗이 발아될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효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공한 그 서비스 하나하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러면 언젠가 그 씨앗이 발아되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관계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연락은 끊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만났던 그 시간 속에서 그 한마디가 지속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팀렉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추가 잘 못 자라면 배추도 사지 마라. 그러니까 태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바람이 없을 수도 있고 물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벽시를 뿌렸는데 벽시가 안 자라면은 10개를 뿌렸는데 9개가 자라고 1개가 안 자라면은 왜 9개 되는데 1개는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9개 되는데 왜 1개가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막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랑 그다음에 상담을 다 받아본 경험 또 하는 입장이 계속 되면서 본인 성찰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그 규모 자체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가 어쨌든 자라나면 그냥 첫 해에 열매를 바로 맺는 나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온갖 바람과 풍파와 또 따뜻한 햇살과 물 여러 가지를 공급받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최소 3년 정도는 지나야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열매도 한 번에 많이 열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이제 겨우 한철 여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밖에서도 말하겠지만 기관에서는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좀 딜레마의 경우가 같긴 해요. 대부분 지원 사업에도 공모 사업에 3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3년 안에 뭐가 변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아까 또 질문 있어. 네. 그 부모님한테 되게 네. 많이 맞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폭력당하고 폭언도 이렇게 많이 당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좀 부모가 원망스럽거나 조금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책에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6살 때 자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주방에 식칼을 꺼내 아빠를 찌르면 아빠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찌를까? 라는 문장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정말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은 사실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질투하고 저주한다는 거는 즉 저한테 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 와중에서도 상대방의 그 이해를 넘어서 상대방이 오히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저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한 이유도 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저주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아버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쓰고 그거를 저는 감사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 자체도 어떻게 감사로 풀어냈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회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 미칠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위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삶이 두 번 다시 저한테 찾아와도 오케이 할 만큼 감사를 했어요. 나 이번 삶을 두 번 다시 겪어서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있다면 나 사인할 거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고 질투하고 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걸 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돌아오고 저를 성장시키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륜 스님처럼 네. 그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소림 영화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든 생각이 아버지의 원수는 아버지가 잡기.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는 아버지의 원수죠. 라는 내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엄청난 또 그 경험을 또 잘 성찰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와 뭔가 되게 성인 같네. 성인. 네. 아예. 두 분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여서 자주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 빨대가 많거든요. 저 인스타 아이디도 또 책 안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빨대 네. 딱 꽂으면.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그 청소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모습과 제스처를 통해서도 알아채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말 걸기를 할지 그런 어려움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말 걸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정형화된 그 구조, 사회 서비스 구조를 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의 그런 운동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누군가는 표현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고마워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거리에서 청소년들에게 느꼈던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으면 말했을 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수그러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10년에 만났던 친구도 결국 도움의 출발은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발견과 지역 주민의 두드리는 한 번의 표현으로 인해서 저와 만남이 됐고,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또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과 연계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설과 어떤 상담자만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 지역 주민 모두가 사실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전문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당황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들을 사실 고스란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청소년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돕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잘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말벌리라는 것들은 주저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말 언어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려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삶이 너무 힘든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잖아요.
이미 삶이 무너지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너무 절실하고 어느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뭔가 11살 때 처음으로 그 기분과 감정을 경험했잖아요. 그 전까지 사실 그 누구 한 사람도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없었고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소프트웨어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들을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느냐의 몫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다 더 전문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전문 기관 단체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일들은 결국 우리 모든 시민사회들이 다 같이 움직여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지만 우리 사회에 더 아픈 청소년들이 좀 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은 딱 보면은 이게 위기 청소년 이런 느낌이 오세요? 예.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거리 상담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게 위기 청소년이다라고 어떤 그 느낌을 받기보다 네. 우리는 항상 그냥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행동이나 네. 어떤 표현이나 과거에는 네. 아주 뭐 10년 전, 20년 전 이럴 때 과거에는 네. 가출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에 그 거리에서 가출했던 친구는 한 손에는 라면 봉지들 그리고 5월 달인데 겨울 점퍼 이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죠. 네. 가출했다라는 상황이.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사실은 어디 가서 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디에 가서 먹을 걸 요청하면 먹을 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티가 나지는 않아요. 티가 나진 않지만 왠지 좀 이렇게 주변에 좀 서성이는 어떤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같은 장소나 비슷한 곳에 계속해서 어떤 그 상황이 보여지거나 그러면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 왜 저기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관찰하거나 통찰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동일한 어떤 장소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분명히 어떤 해결하고 싶은 어떤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사실은 누군가가 잘 발견해주고 관찰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거를 줄 수 있는 곳이어야지만 이 청소년들이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이 과자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런 거만 한다면 사실은 난 사실 그거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건 집이야. 아니 난 좀 일자리가 필요해. 난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럼 그런 어떤 일자리나 이런 어떤 그 청소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어떤 지역사회와 어떤 기관 단체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민감해하고 좀 더 관찰하고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박윤 작가님은 어떤 질문을 해주기를 또는 이웃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관심에 제스처를 보내주기를 바라셨을까요? 우선 저는 사랑이라는 게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까닭은 마치 소라게가 그 본인의 연약한 몸을 감추기 위해서 개의 껍데기를 이제 몸에 붙여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방어 기제를 가지고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탕 줄게 한마디가 모래 이 아줌마가 라는 방어 기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 사실 속마음에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네. 그리고 그런 반복된 방어 기제가 반복되더라도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다 주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스스로 그 껍질을 버리고 세상 밖에 나올 수 있는 소라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꿋꿋하게 관심 갖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어제 본문을 보고 이 책을 못 읽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건현 작가님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가출을 한 상태였고 외출하면서 되게 행복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8세가 됐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원가정에 다시 복귀하게 되신 거였나요? 아닙니다. 거의 도망치듯이 나왔고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위자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신용불량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이제 하나 간신히 구했고 나중에 간신히 갚아서 이제 쭉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 있는데 가장 갈등이 지금 작가님이 계실 때는 가정 폭력으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 의사와 가정을 조사해서 분리를 시키거든요. 네. 근데 분리를 딱 하는 그 상황에 실무자는 되게 갈등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말 분리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원가정에 저희가 계속 부모를 지키고 뭔가를 지원해서 살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분리를 여러 아이들을 하다 보니 가정폭력이 누차 반복되신 분이 그 습관을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됐을 때 걱정인 게 그럼 이 아이가 지금 18세가 넘어서 청소년 교육기에 거의 저희가 24세까지지만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지원관에 의해서 자립지원금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올라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고 아니 원가정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근데 저희는 딱 보내고 나서 1년 정도밖에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팔로우업이 잘 안 돼요. 저희한테는. 일단 분리가 되고 나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까지는 갔어까지는 듣거든요. 저는 중학교에 있어서. 이후의 과정이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러면 작가님은 그 이제 쉼터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네. 2차 가해를 전문 직업인에게 받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힘들었다.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그 과정에서는 괜찮으셨나요? 쉼터에 살았을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그러니까 두 번째 아동 쉼터에서 겪었던 일인데 이게 폭력을 피해서 왔는데 거기서 아이를 통제하는 방법이 폭력이었던 거예요. 막 말을 안 들으면 따귀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뭐 따로 뭐 애들 밥 먹는 시간에 따로 뭐 벌을 서고 있는 등 뭐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전문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했고요. 그 처음에 해주셨던 말에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나 어떤 기관에 종사된 종사자는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그 피해 아동의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확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의 의무만 챙겼다가는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테니까요. 그 자립지원관 이후에 이제 소식이 끊긴 그 아이에 대해서는 물론 추적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에게 이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대상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전종수 작가님 뉴스 스토어 대표로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고 어떤 인력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현재는 재원이라고 할 만한 어떤 상황은 없고 일단 저희가 시작한 배경이 이제 삶의 자립을 필요로 하는 어떤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비영리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포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원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자원의 체계 안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사회적인 어떤 그 배경에서 이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좀 더 많은 사회와 단체가 참여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실 고민을 했고, 그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그 꿈은 소셜 벤처의 인증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일은 사회복지 가치로 일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두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충당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들이지만 점점 이제 기업과 지역사회와 여러 이런 소셜 기능의 어떤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꿈속에서 이 일들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하시고 어려워하실 거라는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당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책을 또 내게 된 계기도, 저희들이 이 스트로라는 이름을 만들고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럼 우리의 어떤 뜻과 우리의 어떤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작하자라고 해서 책을 저희가 만들게 된 거고, 이 책을 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하려고 네, 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 또 한두 분만 받고 이제 네. 네. 저는 파주시에 처음으로 생긴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생겼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9월에 개소해서 조금은 아직 어설프고, 입소생도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1월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이제 시에서 고위 청소년을 위기 개입을 해서 돕는 일을 하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물리적 거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은 만나지만 지속적으로 살을 맞대고 살지는 않는데, 여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시설이라는 게. 그리고 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학대를 피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순 가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 가출을 해서 쉼터 쇼핑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 어디 뭐 신림 쉼터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바로 저희 쉼터로 올 수 있냐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쉼터가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동체이고 규칙이 있는데 핸드폰을 저녁에 낸다던가 통금 시간을 준다든지, 여자아이들이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규칙을 지키기 싫어서 아예 안 들어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나마 오는 친구들은 정말 말하자면 잘 서식지를 옮겨서 좀 잘 살고 싶은 친구들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사실 만나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리 상담을 하든지 발굴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도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위기 청소년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쇼핑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정말 저희 지금 있는 아이들은 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보낸다든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자립지원관을 통해서 대학을 보내고 서영대학교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케이스가 다 틀려서 어떤 친구한테 이 방법이 맞지만 어떤 친구한테 맞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환대의 느낌을 저 지금 되게 막 메모를 했긴 했는데, 정말 그런 느낌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정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약간 결심하는 계기도 됐고, 또 조언을 받다면 만약에 거리에 있는 청소년이 아직 쉼터를 찾아가지 못하는 청소년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할까, 이런 고민도 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고 하면. 그 위기라고 하는 영역을 저희가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난 어떤 일반 위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순 가출해가지고 쉼터를 시설을 돌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 처음에 가출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단순 가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살펴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생태계 전반적인 것들을 좀 더 보시고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쉼터의 기능이 있는 이런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결국 시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못 오는 어떤 장벽이 더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아까 환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따뜻함이나 쉼터가 보호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 규칙적인 것으로 인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따뜻함과 환대와 사랑으로 보호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신다면 지역사회의 어떤 현상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통계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에게 많은 어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실 가르치기보다 왜 가출했는지에 대한 상황보다는 사실 가출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해결하면 지금의 상황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이해가 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청소년들을 좀 만나는 일들을 한다면 그럴 거에 또 그렇게 해서 조사와 어떤 현상학적인 어떤 연구들을 한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그 발견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어질 것이고 또 욕구도 충족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그 안에서 좀 뭔가 어떤 만족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환대와 그 시설 운영하실 때는 어땠는지, 규칙이나 규율은 있는지, 약간 통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다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 일반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청소년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지켜줘야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든다면 그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소년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청소년을 알아야 되고 청소년도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집에서도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시설에서 또 쉼터에서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곳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래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1시간 중에 한 55분 정도를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탐색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깊이 고민한 다음에 그 어떤 그 단서를 찾으면 5분 안에도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은 계속해서 질문해서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함께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쉼터라는 것이 그냥 규칙하면 보통 우리가 되게 뭔가 좀 딱딱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규칙이라는 게 사실 그런 어떤 정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제하고 어떤 딱딱한 어떤 수준의 어떤 그 뭔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하는 데 서로가 돕고 필요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규칙. 그래서 규칙은 서로가 좋은 거야 라고 할 만한 어떤 이해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기관과 시설 종사자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청소년들도 거기에 화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직원교육을 하는 걸로 할까요? 또 한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와 가벼운 문제의 차이로 볼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를 맞았어도 100대 맞은 사람처럼 아파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100대를 맞았어도 한 대 맞은 것처럼 튼튼한 아이가 있거든요. 작품처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방어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쉼터를 찾았을 때 단순히 부모님이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해서요. 맨날 학원 보내세요. 또 100대 맞은 아이처럼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가볍지만 그 아이의 속은 문드러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사례의 중앙과 경함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의 이런 내면을 좀 나는 너가 어떤 이유든 좋아. 오케이. 그냥 일단 나랑 대화 좀 할래? 약간 이런 관계가 더 신뢰를 쌓기 좋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건 없는 사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 만나면 우리가 지금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위험 상태를 본다면은 지금 말씀은 아이들에게는 네, 이제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야 그것도 못 버티냐 이런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못 버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 밑에 가장도 얼마나 불편한데 네. 두 분의 태도가 아마 이제 새로 만든 유스트로 그런 이제 기조로 계속 활동하시면 되게 반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이제 목소리도 쉬어서 우리가 지금 혹한기를 같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분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감이나 네. 아까 또 말씀하셨던 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드리자. 이왕 여기가 어쨌든 책을 썼기 때문에 네. 모임 북토크잖아요. 네. 그래서 책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이 사장님이 누구세요? 예? 사장님이 누구세요? 사장님이 전한나 작가님이라고 책 끌 사람의 이제 편집장이시자 편집도 아시고. 네, 실제로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아직도 골방에 갇혀서 울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는 쉽게 이런 책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제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가해 부모가 설마 이것을 사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책이 많이 퍼져서 정말 힘든 아이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게끔 다 할 수 있게. 네, 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많이 팔아서 저한테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생명을 또 삶을 이어갈 만한 원동력이 돼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바라는 소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정 어린 눈으로 또 나의 이런 조금의 투자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네. 두 권은 패키지로 사셔야 돼요. 이것만 사면 안 되고 이걸 같이 보셔야지 맥락이 또 이해가 되거든요. 네. 잘했죠. 감사합니다. 맞아 떨어지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닿을 수 있는 어떤 곳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잘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자님의 부모님도 저는 어떤 계기에 저자님처럼 아버님도 어떤 계기로 누군가를 만났으면은 건강한 가정을 이뤘을 건데 네, 맞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잖아. 엄마는 그냥 순종인 줄 알았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기 전에 사실은 예방이 더 많아야 되고 누구나 가정을 이루기 전에 사실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너무 미흡한 사회라서 저는 두 분이 책도 많이 팔았으면 좋겠지만 좀 드러날 수 있는 곳에 가서 조금 더 얘기가 세상에는 있다. 근데 우리가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단한 사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워야 되고 지역사회도 같이 공존해도 배워야 되는데
조금 더 초대해서 성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청소년이라고 하는 어떤 우주 같은 세계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청소년인데 그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가족으로부터 또 가장 그 내밀하고 보호받아야 될 어떤 곳에서부터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빈약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상담자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따뜻한 온기를 알고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상담자가 없어도 사회가 굉장히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이유는 청소년도 그런 가치와 존재가 있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출발을 여기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과 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감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현 저자님의 책은 시리즈가 돼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출 좀 해봤는데 나중엔 상담 좀 해본 네. 그다음에 결혼 생활 좀 해본 아빠 좀 해본 이래가지고 네.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나 성찰하는 눈을 좀 보여주시면 그리고 본마음을 잘 간직하셔가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좀 이렇게 모형이 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두 분 뉴스로가 너무 잘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귀한 책인데 책글사랑 이제 저는 대표님이 계신 곳인데 이런 기회를 또 책으로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익히고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파수에서 이렇게 춥지만 또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 함께 주기 위한 이제 그 책말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더 감사드릴 것은 끝까지 이렇게 춥지만 그래도 관계를 같이 우지영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더 문제가 해결되어서 제 마지막 소원은 뉴스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져서 네. 그런 쉼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집이 다 쉼터가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일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 감사드리고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